알아는 듣죠. 이렇게 암기는 여러분들 몫이고 제가 암기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191페이지에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 등 1번에 보시면 제목이 벌써 대지 소유권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게 기준이고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인데 3번은 보세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전에 소유권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않아도 되고, 두 번째,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을 때 가능하고, 1번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다는 말은 수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뜻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 확보해야 된다? 80% 이상을 일단 확보를 해야 돼요. 확보를 하고 2번으로 내려갑니다. 2번 제목이 뭐예요? 매도 청구. 방금 읽었던 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는 80% 이상 되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하면은 80% 이상 되면 사업계획 승인 난다 안 난다 그거 보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데 건설 대지를 80% 이상 확보하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 주체는 다음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머릿속에 뭘 넣어야 되냐?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데 즉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같이 하는 사업인데 대지를 얼마 이상 확보를 했어요? 지금 80% 이상 확보를 했어요. 했는데 B 한번 볼까요? B 80% 이상 확보를 했는데 95%가 안 돼요. 지금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이 고시가 됐겠죠.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옛날 거는 그대로 놔둡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찍혀있는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이미 이 땅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제외한 자에게 매도 청구를 하면 되고요. 반면에 A처럼 80% 이상 확보했는데 이게 95%까지 넘어간 거예요. 95% 이상을 확보를 하게 되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매도 청구를 했는데 매도 청구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이 오래 걸리죠.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사업은 합니다. 왜?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법에서 보호를 하겠죠. 나중에 어떻게든 땅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이게 나중에 사업 끝나고 이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걸어서 5% 미만 되는 토지 소유자들이 그 땅은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 결정 뭐 이런 여건을 다 맞춰봤을 때 야, 이 땅은 소유자가 너무 억울하게 뺏긴 것 같다 라고 하면 소유자 승소 판결을 낼 수도 있어요. 사업 다 끝나고 소유자 승소 판결 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체 지분 등기는 다 돼 있고 그 위에 아파트 다 올라가 있는데 그 땅 한 필지 두 필지 몇 필지 소유자가 소유권 등기 소송해가지고 소유권 소송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 어떻게 해야 돼요? 사들라야 되지. 이제 그게 나중에 나와요.
다시 이 땅을 그때 누가 삽니까? 예, 이제 소유자들이 사야 됩니다. 사업 주체는 벌써 사업 끝나고 딴 데 갔죠, 그죠? 사들라야 된다.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매도 청구는 이 규정 가기 전에, 나중에 그 토지에 대한 소송하기 전까지 단계이기 때문에 80% 이상을 확보를 하고요. 95% 이상 확보해 버리면 그대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95% 미만이면 지구단위계 결정 전에 10년 전에 계속 보유하는 자에게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매도 청구를 하려면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3개월 협의. 자, 여기까지가 매도 청구. 2번은 제목이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3번 사업계획 이행 및 승인 취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사업계획 이행이 이제 공사 착수예요. 공사 착수. 공사를 착수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이 1년 가능한데 1번 한번 볼까요? 단지 전체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단지가 한 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예를 들면은 이 단지가 800세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몇 년 안에 공사 착수? 5년 안에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요 몇 미터? 109, 209라고 보고요. 몇 미터? 6미터 이상 잘랐어요. 109, 400, 209, 400세대 하겠다. 사업계획 승인은 어떻게 받아요? 한꺼번에 맞죠? 사업계획 승인. 몇 세대? 800을 받는 거예요. 800을 받는데, 얘를 109 사업 단계에 들어갑니다. 공사 착수 몇 년 안에? 몇 년 안에? 5년 안에 해야 되죠. 5년 안에. 얘는 얘 들어가고 몇 년 안에? 2년 안에. 예. 최초 착공 후 몇 년? 예, 2년 안에 공사에 착수를 하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끝. 근데 5년에 착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연장 1년 가능하면, 1년 지났어요. 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공구로 갈랐는데 800세대 사업계획 승인 받았고 800세대 사업계획 승인 받았고 109를 사업을 하려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1년 연장까지 갔어요. 착수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취소할 수 있다. 사업 들어갔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고 사업 들어갔어요. 그럼 몇 년 안에? 2년 안에 얘를 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못했어요. 연장 1년 들어갔어요. 3년 동안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고, 이쪽 사업을 없애든지 사업계획 승인 다 바꿔야 됩니다. 바꾸고 여기를 지가 따로 하든지 팔든지 해서 사업을 진행 가능한데, 우리는 그까지는 갈 필요 없고 사업을 공사에 착수 안 하면은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연장 가능합니다. 1년. 2번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 최초로 공사 진행한 경우 5년 안에 연장 가능. 근데 나는 연장이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방금 연장 얘기했는데 연장이 안 되고, 왜? 위에 5년에서 1년 연장 받아버렸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밑에 연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5년, 2년은 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뒤에 싹 넘어가면은 192페이지에 2번에 보시면 괄로 2번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가 나와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이행을 위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단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제외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이외의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게 나죠. 거기 한 개밖에 없잖아요. 이 공구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사업 주체가 경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다 사업 주체 부도 파손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 보면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 규정은 이걸로 이제 사업계획 승인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공사가 끝나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저 뒤로 가거나 저 나오고 여기에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뭐라 하냐? 사업을 하기 위한 조치. 근데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이라도 이 규정은 들어가야 돼요. 주택건설사업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는 공적 기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공공기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법에는 주택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줘요. 그 특혜 규정들이 지금부터 쭉 나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땅이죠.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하는 사람이 땅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조치 규정이라고 해서 1번 타인 토지의 출입 등 및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국민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타인 토지에 출입 가능하고 일시 사용 가능하고 제거 가능하고 우와 반갑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건 2번 한번 볼까요? 위 1의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죠. 기억할 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등록업자는 수용이 돼요, 안 돼요? 그거만 알면 되죠. 지금 3번에 1번에 나와 있는 이 주체들이 딱 4명이에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가 1번, 2번 다 가져갑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수용, 사용, 출입. 민간은 뭐합니다? 민간 이 법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193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2번 토지 매수 업무 등의 위탁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지자체에게 뭔가를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이유는 지자체는 자기 업무고 지방공사는 지자체가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됐고 이번에 2번 사업 주체가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는 그 토지 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2%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 수수료를 해당 지자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배운 위탁 수수료는 몇 프로였어요? 몇 프로? 4%.
지금까지 배운 위탁수수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법에도 수수료 배우죠. 그거는 연결시키면 안 되고 공법은 4%인데 여기서 위탁한 애들은 국가나 토지공사거든요. 걔들은 2%, 주택법은 2%, 나머지 가면 다 4% 위탁수수료를 지자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국가 지자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주택 건설 사업 하는 자가 땅 우리한테 먼저 파세요라고 하면은 팔면 돼요.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조합주택 하는데 국공유지가 팔 계획이 있으면 먼저 팔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각 임대를 했어요 하면은 요거 2년 안에 사업을 해야 돼요. 2년 안에. 매수일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 규모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종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네 번째,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채비지라고 들어봤죠? 채비지는 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처분할 수 있죠. 처분하는데요. 야들이 달라 그러면 얘들한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걔들이 누구냐? 1번.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 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2번은 외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사업 주체가 즉 국민주택을 건설하려는 사람이 그 환지계획 수립하는 사람한테 미리 얘기해서 미리 환지계획 작성하기 전에 우리 국민주택을 50% 이상 건설해야 되는데 땅 한 부지기 좀 주면 안 되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환지계획 작성할 때 채비제라는 게 원래 필요한 땅에다가 조금씩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한 단지로 만들어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건설 단지라고 해서 매각을 요구한 때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 주체에게 매각할 채비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환지 계획 작성 전에 요구하면 무조건 1단지 국민주택 건설 용지가 나와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가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격은 감정가 기준인데 임대주택의 경우는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경쟁 입찰 방식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경쟁 입찰인데 한 사람밖에 없으면 수익계약 가능하고 뭐 이런 거는 있는 그대로 봐야 되니까. 자, 요렇게 해서 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조치 3번하고 4번이 같이 붙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4번만 독립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임대하고 환지 방식 요거 두 개는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이제 나머지는 문제 내면서 나중에 문제 풀 시간이 나중에 있을 거니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194페이지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간선시설 설치. 간선시설이 뭐였어요? 그죠? 쉽게 연결해주는 시설. 연결해주는 시설. 바깥에와 안에 연결해주는 시설인데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선시설을 왜 우리가 법에서 배워야 되느냐. 간선시설은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단지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사업 주체가 부담하게 되면
입주자들에게 비용이 다 부담이 되죠. 그런데 이걸 설치하면서 돈 버는 애들이 있어요. 돈을 안 벌다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라고 합니다. 간선시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세대 이상 됐을 때 집이 100세대 이상 돼야 되고, 또는 뭐 대지는 16,500제곱미터 이상이 됐을 때 행정기관이나 기타 공급자들이 의무적으로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단독주택 100호, 공동주택 100세대, 16,500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 설치 시기는 사업 끝날 때까지니까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의무 설치 의무자 누구냐? 이제 지자체는 도로 및 상하수도, 해당 지역의 전기, 통신, 가스, 난방 공급자는 당연히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국가는 우체통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죠? 어쩔 수 없이 법에 놔뒀습니다. 설치 의무자 기준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설치 비용의 부담. 설치 의무자가 나온다는 거는 설치 의무자가 비용을 부담을 한다는 얘기예요. 설치 의무자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여기에 도로하고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설치 의무자잖아요.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사실상 이 간선시설 설치 관련 규정이에요. 밑에 있는 2번은 예외인데요. 비용 상환과 관련된 예외예요. 여러분들이 사업 주체인데 전기, 통신, 수도, 가스를 설치해 줘야 되는 애들이, 우리는 사업이 다 끝나가는데 야들 연락이 없어요. 지금 간선시설 설치를 해야 연결시킬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야들 찾아가는 거죠. 너 안 해주면 우리가 할게. 우리 돈으로 할 테니까 나중에 비용만 돌려둬 라고 해서 체결하는 계약이 간선시설 설치비 상환계약이에요. 상환계약 체결하고 난 후에 돌려주는 기간은 당연히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안에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이 내용이 이제 간선시설 설치비용 상환계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니은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와 사업주체가 체결하는 간선시설 설치비 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설치비 상환기한은 해당 사업의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정도는 그냥 3년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보고 전기, 수도, 가스의 비용을 국가가 50% 내서 보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기, 수도, 가스 이놈 틀려요. 수도만 되죠. 전기하고 가스는 설치 의무자가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 의무자 부담 규정까지 보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숫자예요. 간선시설 설치비, 간선시설 설치 의무 규모 100세대 100호 16,500제곱미터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사용검사가 나옵니다. 사용검사. 사용검사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요. 국장일 때는 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 사용검사 시기. 원칙,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외, 공구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는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공구라는 말은 우리 보통 이번에 1번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공사가 끝나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공구도 결국은 사업계획 승인은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근데 공구의 특성상 뭘 줬어요? 착공신고 따로 주고 사용검사를 따로 줬으니까 그게 예외로 간다는 얘기죠. 예외로 간다. 사용검사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사용 승인 기간은 며칠이에요? 7일. 사용 승인 기간은 7일. 어디에 나와요? 건축법에 나오죠. 건축법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은 7일 안에 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사용 검사는 15일 안에 하여야 한다. 잘 나옵니다. 시험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은 7일 안에 하여야 한다. 사용 검사는 15일. 숫자를 외울 때 그냥 곱하기 2면 참 좋은데, 그죠? 이게 14일이면은 걔가 7일 되면 딱 좋아요. 아파트 사용 검사가 오래 걸리느냐, 일반 건축물 사용 승인이 오래 걸리느냐. 당연히 아파트가 오래 걸리죠. 딱 2배 걸려요, 2배. 그렇게 해서 7일하고 15일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용 검사 신청, 이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사업 주체가 공사가 끝나면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사업 주체가 파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시공 보증자가 잔여 공사를 시공하고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아이고야, 시공 보증자가 없거나 시공 보증자도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입주 예정자 대표회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 공사를 시공하고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해가죠? 결국은 안 되면 누가 하면 돼요? 입주 예정자들이 사용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자, 5번으로 가면 됩니다. 사용 검사의 효과. 사업 주체 또는 입주 예정자는 사용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단,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사용 승인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겠죠.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이번에 임시 사용 승인 나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 어떻게 신청하면 볼까요?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는 원칙,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끝나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예외,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는 구역별 공사가 끝나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되죠. 비슷비슷한 말. 단지가 있는데 한 동, 두 동, 세 동 받았어요. 여기는 상가동 이렇게 1동, 2동, 3동. 이거 사용 승인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 검사 받으려면 다 끝나야 돼요. 다 끝나야 됩니다. 다 끝나고 일단은 공고는 제가 빼고요. 지금 나 임시 사용 승인 받을게요. 1동, 2동, 3동 다 지었어요. 다 지었어요. 상가동 덜 지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1, 2, 3동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됩니다. 그죠? 자, 상가동 다 지었어요. 1동, 2동 다 지었어요. 3동 보니까 밑에는 다 지었는데 위에는 덜 지었어요. 근데 여기에 세대별로 다 가능하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기본은 뭐예요? 다 해야 돼요. 다. 근데 임시 사용 승인이란 말은 동별로도 가능하고 공동주택은 세대별로도 가능하다. 그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가 며칠? 그렇죠. 15일 이내에 하여한다. 이까지가 주택 건설과 관련된 사업 부분이고요. 5번에 자금 부분이 나옵니다. 주택 건설 자금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 채권 사채 중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는 사채 관계 있어요. 사채. 주택 상환 사채. 누가 발행하느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왜 발행할까요? 돈이 없어서. 사업 부지에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회사 돈 쓰기는 아깝고, 그래서 야 여기만 사업할 때 돈 좀 따로 해보지 뭐.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게 주택 상환 사채예요. 누가 발행한다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등록업자. 196페이지. 등록업자의 사채 발행 요건. 일단 등록업자는 민간이니까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조건 맞춰줘야 되죠.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일 것.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가 300호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택상환 사채입니다. 자본금 3억 원 나오면 틀립니다. 근데 좀 전에 봤어요. 3억. 3억 원은 뭐 하는 겁니까? 등록할 때 자본금 3억. 개인은 얼마였어요? 여기는 개인은 발행이 안 돼요. 법인만 됩니다. 법인만. 주택 상환 사채는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면 틀려요. 얘는 발행이 안 돼요. 법인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채 발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고 액면가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기명정권으로 발행하면서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양도 중도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기적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중도 상환이라든지 양도를 할 수가 원칙적으로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인데 오늘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주택 상환 사채예요.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만 알아도 되는데 3번은 지금 뺀 3번에 발행 방법에 기명정권으로 되어 있죠. 그 줄을 잘 끊어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밑에 제가 참고를 한 게 하나 참고.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있어요. 도시개발법에. 기억납니까? 진짜로. 누가 발행해요? 사업 시행자가 발행을 한대요.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민간 시행자는 이거 도시개발법의 수용 방식일 때 발행하는 채권이죠. 전체 분양 가능한 토지 건축물의 얼마 이내? 안다며요. 안다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토지상환 채권은 도시개발 수용 방식일 때 사업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이죠. 채권인데 얼만큼 발행할 수 있느냐? 50%, 2분의 1 이내, 2분의 1 이내에서 발행이 가능한 채권이죠. 민간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발행해요? 똑같죠.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받고 발행을 하는데 승인권자 누구예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는다. 기명식, 무기명식? 토지상환 채권 또 기명식입니다. 기명이라는 말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적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무기명 발행하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자인데 나중 되면.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하고 주택상환 사채는 기명식 정권인데 차이가 토지상환 채권은 양도가 안 된다는 말이 없어요. 양도가 되는데 주택상환 사채는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승인권자가 달라요. 주택은 오직 국장입니다. 집은 오직 국장의 승인. 토지상환 채권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죠. 자, 주택상환사채 효력은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번에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규정 외에는 상법 중에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뭐 밑에 또 딴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갈수록 우리 법률 규정도 까다로워지고 우리 응시자들도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 낼 때 이런 단서 조항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다 잘라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낼 때 단서 조항이 없는 거, 이의 신청이 안 될 만한 걸 골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정말 얼토당토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 문제 보니까 안 걸리겠느냐고 턱 내는데 조교사 관계없는 문제들 툭툭 나옵니다. 출제위원은 신경 안 쓰죠. 왜? 범위 맞잖아요. 그죠? 법이 맞으니까. 이게 주택상환사채인데 원래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택상환사채는 기억을 꼭 하시고 많이 물어보고 싶지만 참을게요. 그 다음에 자금 관련 부분의 두 번째,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 자금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음을 재원으로 하는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다음을 재원으로 하는 빠져도 관계없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맞는 문장입니다. 왜 이걸 얘기하냐?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분 특별회계 나오면 다 뭐예요? 지자체예요. 특별회계 나오면 다 지자체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3번 입주자 저축.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입주자 저축이고, 입주자 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말하고 박스의 기업 입주자 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2년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을 납입하되 월 납입금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한다. 내면은 3번 입주자 요구 그대로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보기 여기서 틀리게 나옵니다. 주택상환사채를 위주로 해서 봐주시면 될 겁니다. 이게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자, 이제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공급하고 시장 규정 같이 갑니다. 먼저 198페이지 주택의 공급. 그래, 이거를 시험에 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택 공급. 우리는 공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급 받는 사람인데 이거를 시험에 그것도 5번에 당초에 마감 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는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내고 저거 마음대로 막 냅니다. 주택 공급 선분양 후 시공하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첫 번째,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선분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던 말이죠. 선분양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는데 이게 상가는 아니에요. 상가는 복리시설 분양 신고, 공급 신고만 합니다. 복리시설인 상가는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상가 분양 신고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문장들은 시험에 나오면 그냥 틀리게는 안 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하는 거하고 공급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입주자 모집하려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고, 공급에 대해서는 돈이 얼마고 중도금 언제 받고 잔금 언제 받고 이런 시기들이 쫙 정해지는데 이게 또 다시 서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넣을 때 다 집어넣는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 보실 필요는 없고, 5번에 사업 주체가 마감 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 자재 목록표의 마감 자재와 다르게 마감 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마감 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건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실력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주택 공급 파트는. 우리 법률 규정에서 우리가 주로 배우는 내용은 밑에 있는 2번부터 주택의 분양 가격 제한이라는 제도가 지금부터 나오는 게 주택 공급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 조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